교수님은 보시고 두 번째 강의를 인천박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맡은 파트는 풀뿌리 자치와 도민주권 실현을 위한 정책 제안, 이런 식으로 주제를 받아서요. 그와 관련돼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일단은 화면을 공유를 하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강의 화면 공유가 혹시 잠깐만요. 화면 공유가 되었습니까? 네, 됐습니다. 되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도민주권 이야기를 좀 하시는데, 이 주권이라는 것이 사실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개념이기도 한데요. 요 주권을 우리 실정법 속에서 이렇게 찾아본다면 헌법에 규정이 돼 있죠. 그래서 헌법 제1조 1항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해서 결국 민주공화국이란 게 뭐냐? 이 국민이 주권자인 나라를 민주공화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주권하고 민주공화국은 상호 불가분으로 연결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주권 자체를 설명하기보다는 이 민주공화국을 설명하면 자연히 이 도민주권이 의미가 무엇인지 파악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도민주권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제주에서 어떤 민주공화의 원리, 민주공화국이 제주도에서 제대로 실현이 된다면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은 도민주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헌법 제1조 1항의 이 민주공화국, 이게 뭔지를 이해하는 게 일단 우선순위일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민주공화국이란 말이 이게 사실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민주가 뭐고 공화가 뭔지 감이 오시나요? 예, 민주는 보통 감이 많이 오죠. 근데 공화는 사실 또 그렇게 크게 감이 오지 않죠. 예, 그래서 본다면은 결국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민주공화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나라고, 따라서 도민주권이라는 것도 민주와 공화 이념을 바탕으로 이렇게 실현해야 되는데, 이 민주라는 말하고 공화라는 말이, 이게 역사가 사실 민주공화의 역사는 그 고대 그리스, 고대 로마까지 거슬러 올라가서요, 수천 년의 역사를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이게 누구나 좋게 생각하는 어떤 선의 대명사, 좋음이 대명사처럼 민주와 공화가 쓰였기 때문에 역사 과정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변형이 있었어요. 예, 변형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이 민주가 뭐고 공화가 뭔지에 대해서 사실 어떤 통일된 의견이 없는 상태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드는데, 예를 들면은 북한 같은 경우도 나라의 명칭이 뭡니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북한도 우리 남한처럼 민주라는 말을 쓰고 있고 공화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대한민국도 민주공화국이고 북한도 민주공화국 아니에요? 그러면 서로가 지향하는 이념이 둘 다 민주공화 똑같은데 이렇게 갈라설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서로는 어떻게 보면 똑같은 체제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예, 지향하는 이념이 같으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다 넌센스로 얘기를 하죠. 예, 북한과 대한민국은 사실 상당히 다르죠. 예, 체제가. 예, 그런데 똑같이 민주라 공화를 쓰고 있으니 도대체 이 민주가 뭐고 공화가 뭐냐? 예, 이거부터 한번 우리가 따져봐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따지기 전에 우리 한국 역사에서 이제 북한까지 이야기를 해야지 원래는 맞겠지만 남한 중심으로 우리 우리 민족은 민주화 공화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민주화 공화가 지금 이 시점에서 특히 제주에서 도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철학적 사상적 고찰일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의 백그라운드 없이는
계속 혼선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능한 한 쉽게 이야기하면서도 간단하게 언급을 할게요. 일단 이 민주화 공화의 개념을 우리 민족이 어떻게 처음 받아들이는 건요. 19세기 후반이에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민주화 공화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한테는 없었어요. 아주 생소한 개념이죠. 그래서 처음 우리 민족이 민주화 공화라는 개념, 특히 이제 공화라는 개념을 받아들일 때 이게 군주제와 반대말로 민주공화제를 군주제와 반대말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민주와 공화는 사실상 같은 말로 보거나 또는 민주는 공화에 부속되어 있는 하위 개념. 그러니까 결국은 민주공화는 공화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 공화의 핵심은 뭐냐? 군주제가 아닌 것. 그렇게만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실체가 있는 그런 형태로 받아들였다기보다는 그냥 군주제가 아니다. 예. 뭐 국민이 주권자다.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는데 그 내용은 사실은 막연했죠. 그런데 일제 독립운동, 일제 강점기 때 우리가 독립투쟁을 하면서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지고요. 임시정부가 이제 상균주의를 채택을 하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 그 임시 정부의 헌법을 만듭니다. 예. 그러니까 임시정부도 헌법이 있었어요. 5차례에 걸쳐서 개정이 됐었는데 개정이 됐던 그런 헌법이 있는데 그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고 아예 분명하게 규정을 해놨어요. 그리고 임시정부 시절,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때 우리가 독립운동 시절에 민주공화제는 대체로 뭘 의미했냐? 뭐 이것도 민족주의, 사회주의 진영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삼균주의를 의미한다고 봤어요. 예. 그래서 결국 민주공화국은 이제 나중에 상균주의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하겠지만 상균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다 이렇게 봤는데 이게 해방이 되면서 우리가 해방 후에 이제 분단이 되잖아요. 예, 그 분단 상황에서 이 민주공화국의 의미가 변질이 됩니다. 어떻게 변질되냐면은 이제 북한이 이제 인민공화국이 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인민공화국의 반대말로 민주공화국을 우리 사회의 주류가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민주공화는 뭐냐? 반공국가다 이해를 합니다. 예. 처음 받아들일 때는 군주제의 반대말로, 군주국의 반대말로 민주공화를 의미했다면 해방 이후에 우리 사회의 주류는 민주공화국을 공산주의 반대, 반공국가로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박정희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제 18년간 독재를 하는데 이 박정희 대통령이 또 민주공화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박정희가 만든 정당이 이름이 뭐예요? 민주공화당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민주공화라는 말은 어떤 식으로 우리 국민들한테 이해됐냐면은 반공 플러스 총화 단결, 경제성장 뭐 이런 걸로 민주공화가 이해된 거예요. 그리고 박정희가 이제 그 김재규 총탄에 맞고 쓰러지고 박정희 체제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한동안은 민주공화는 우리 사회에서 깊이 용어였습니다. 민주공화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했어요. 특히 지식인들이 뭐 민주공화, 특히 공화를 얘기한다 이러면은 어떤 경멸의 대상? 이런 인식들이 그래서 민주공화라는 인식이 상당히 이제 부정적으로 평가되면서 이제 굉장히 우리 국민들이 내릿속엔 아주 이제 나쁜 이미지로 특히 이제 민주주의는 그래도 많이 우리가 떠들었으니까 민주주의는 그나마 그 건강한 이미지를 어느 정도 갖고 있는데 공화주의는 완전히 부정적인 이미지로 각인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가끔 이렇게 기사나 이런 거 보면 그러잖아요. 뭐 부정적인 것에 공화국이 붙잖아요. 뭐 재벌공화국, 부동산공화국, 검찰공화국. 네. 완전히 이 민주공화의 의미가 이렇게 왜곡되고 변질됐어요. 그런데 이게 87년 이후 특히 이 민주공화국의 의미가 다시 이제 부각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2016, 2017년 촛불항쟁. 네? 그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외치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쏟아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민주공화국을 대한민국은 그럼 민주공화국이다 하면서 민주공화국을 이제 정립해야 될 시점이었는데 사실은 혼선이 있는 거예요. 진짜 민주공화국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어떤 합일된 의견이 없습니다, 지금.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떤 식으로 우리가 민주공화국을 이해해야 되겠느냐, 다시 정립을 시켜야 되겠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 이래야지 무슨 도민주권이 뭔지 이런 것들도 다 연결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두 가지 방법으로 취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일단 우리 헌법이 지향하고 있는 최고 이념, 그 이념과 관련돼서 민주공화국을 정립해야 된다. 또 하나는 좋다 그러면 민주공화의 그 원래 뿌리 원형으로 가서 민주공화의 원래 의미가 뭔지를 한번 찾아보자.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결합해서 정립한다면은 민주공화국의 의무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도민주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돼야 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럼 먼저 최고 이념과 관련돼서 정립하는 방법을 보면요. 우리 헌법의 최고 이념은요. 인간이 존엄성입니다. 우리 헌법은요. 모든 인간이 존엄하게 사는 세상을 꿈꿔요. 네. 근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죠. 네. 현실과 헌법 규범하고 이 갭이 되게 큽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 모든 사람이 존엄하게 살려면은 뭐가 가장 필요하냐? 자유예요. 자유로운 우리 인간은 자유로울 때 존엄할 수 있는 거예요. 자유롭지 못한 인간은 존엄할 수 없어요. 자유라는 게 뭐냐? 그러면 이제 자유라는 게 뭐냐? 이걸 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 간단하지 않은데 전통적으로 자유는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소극적인 측면과 적극적인 측면. 소극적인 측면에서의 자유라는 거는요. 지배로부터의 자유예요. 누군가의 지배를 당할 때, 그래서 노예의 삶을 살 때, 그건 자유롭지 못한 거잖아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될 때 자유로운 거예요. 네. 그걸 이제 뭐 이사회 벌리는 지배로부터 자유를 이제 간섭으로부터 자유로 살짝 바꿔서 어떤 자유주의, 신자유주의 어떤 그 길을 열긴 했는데 전통적으로 소극적 자유는 지배로부터 자유를 의미합니다. 이 지배로부터 자유는 어떤 지배로부터의 자유냐? 대외적으로는 권력과 자본이 지배로부터 자유로워야 돼요. 대내적으로는 내 욕망과 감정이 지배로부터 자유로워야 돼요. 이 대내적인 부분은 이제 헌법에서 다룰 것은 아니고 요거는 이제 뭐 철학이나 종교의 부분일 수도 있는데 도덕이나 윤리 부분일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거는 권력과 자본이 지배로부터 자유로울 때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있고 존엄한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권력과 자본이 지배를 받는 존재가 돼서는 안 되고 권력과 자본을 지배해야 돼요. 그러니까 도민주권을 이야기한다면 그 전제가 뭐냐? 권력과 자본을 지배하는 도민이 돼야 되지 권력과 자본이 지배를 받는 도민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하고요. 이게 소극적 측면, 지배로부터의 자유라면 적극적 측면은 뭐냐면요. 소위 말해서 자율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자율이란 게 뭐예요? 스스로 세운 원칙에 따라서 스스로를 규제하는 게 자율이에요. 그죠? 뭐 예를 들면은 내가 아침 7시에 일어나야겠다. 열심히 공부하기 위해서. 그래서 7시에 일어나는 걸 룰을 스스로 세우고 아침에 스스로 7시에 일어나면 자율적인 인간이지만 나는 늦잠 자고 싶은데 어머니가 7시에 깨워서 억지로 일어나면 그건 타율적인 인간이잖아요. 어머니가 세운 원칙에 따라서 규율된다면. 그러니까 그래서 적극적 자유는 일종의 자율인데 이거를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표현한다면 자기입법이라고 해요. 스스로 법을 세우는 거. 근데 이 자기입법은 어때야 되겠어요? 자의적으로 세우는 게 아닙니다. 보편타당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 스스로 자기입법하는 존재는 지배당하는 존재가 아니죠. 또 지배당하지 않을 때 자기입법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자유의 소극적 측면하고 적극적 측면은 서로 분리되는 게 아니라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헌법이 지향하고 있는 어떤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모든 사람이 자기입법하는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과 공동체의 운명, 이것을 스스로 결정하는 그런 주인의 삶을 사는 그런 세상을 우리 헌법이 꿈꿉니다. 그러니까 민주공화국이란 뭐냐? 인간 존엄성하고 연결된다면 우리 모두가 자유를
평등하게 누리는 사회예요. 자유와 평등은 결코 대립되는 게 아닙니다. 평등지향, 자유지향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평등과 자유는 상호 보완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헌법은 모든 인간이 존엄하게 사는 세상.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자유로워야 돼요. 따라서 모든 인간이 자유를 평등하게 누려야 돼요. 그런 공동체를 꿈꾼다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공화국이라는 건 이런 우리 헌법이 최고 이념하고 관련돼서 본다면은 자유를 평등하게 누리는 나라다. 그럼 도민주권이라는 건 뭐냐? 제주도에서 도민주권이 실현된다는 건 뭐냐? 도민 누구나 평등하게 자유를 누리는 그런 공동체가 만들어지면 그게 도민주권이 실현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어떤 헌법의 최고 이념 관점에서 또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은 민주공화의 원류로 돌아가 보자. 민주주의를 일단 보면 민주주의는요, 영어로 데모크라시라 그러잖아요. 이것이 어원을 따져보면 헬라어의 데모크라테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우리가 원형 그러면 고대 그리스 폴리스를 얘기하잖아요. 아테네 같은. 그 고대 그리스 폴리스들이 자기네 나라의 정치 체제를 뭐라고 불렀냐면은 데모크라티아라고 불렀어요. 이 데모크라티아는 데모스와 크라테인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란 뭐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시민의 통치예요. 인민의 통치, 민중의 통치. 바꿔 말하면 자기 통치, 자기 입법이죠. 인민이 자기 입법하는 그런 공동체가 민주정의예요. 그래서 이 통치의 핵심은 입법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입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루소가 그런 말 했잖아요. 통치의 핵심은 입법이기 때문에 입법만큼은 대리되거나 대표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직접 민중이 해야 돼. 다만 행정이라든지 사법은 대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법은 민중이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도민주권이 실현되려면 제주도를 규율하는 그 법은 도민이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시민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시민이란 번갈아가며 통치하고 통치받는 사람이다. 예,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오은주 선생님. 네, 선생님은 시민이신가요? 아니면 노예이신가요? 시민입니다. 그러면 통치하시나요? 아니요. 네. 아니, 맞아요. 분명히 우리는 노예가 아니에요. 우리는 시민이에요. 대한민국은 노예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 다 시민인데 그런데 통치는 안 해. 왜 그럴까요? 이것이 일단 퀘션 마크인데 그 이유는 바로 대의제를 채택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민주주의가 원래 이상적인 민주주의는 시민의 통치잖아요. 그런데 워낙 땅덩어리도 크고 국민도 많고 기타 등등 이유로 오늘날 민주주의는 대의제입니다. 시민이 직접 통치하는 게 아니라 시민은 그냥 대표자만 뽑아요. 예를 들면 도지사라든지 도의원이라든지 이런 뽑으면 그들이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통치하는 시스템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시민의 통치가 엘리트의 통치로 바뀌어버렸어요. 그죠? 이제 제주도를 통치하는 건 도민이 아니라 주권자인 도민이 통치하는 게 아니라 도지사와 국회의원과 도의원들이 통치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걸 빗대서 루소는 뭐라고 말을 했냐면 시민은 선거 때만 주권자 노릇하고 선거가 끝나면 다시 노예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 말이 너무 과격한가요? 네? 이게 한 250년 전에 루소가 한 말인데 오늘날 이게 좀 너무 낙후된 소리로 들리나요? 정확한 단어. 네. 공감이 가죠. 네. 그러면 민주주의라는 게 이렇게 시민이 통치인데 이렇게 지금 변질됐다. 이게 하나의 문제예요. 예. 그러면 공화주의는 뭔가 봅시다. 그리고 이렇게 변질됐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지배당하게 됐죠. 그죠? 예. 권력과 자본이 지배를 받고 있죠. 권력과 자본을 지배하고 우리가 스스로 어떤 우리 제주도민의 주권자로서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권력과 자본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죠. 너무 과격한 표현인가요? 노예라는 표현은? 예. 하여튼 어쨌든 간에 우리 지금 제주도의 현실을 볼 때
권력과 자본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왜냐? 민주주의가 작동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그럼 공화주의를 봅시다. 공화라는 거는요, 원래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은 이게 공화를 영어로 리퍼블릭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고대 로마가 제국이기 이전에 공화정이었습니다. 예. 왕이 없었어요. 인민이 선출한 지도자들에 의해서 통치가 됐었어요. 그리고 민회도 있었고, 물론 원로원도 있었지만, 공화는 라틴어로 그래서 이 리퍼블릭이 원래는 레스푸블리카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리퍼블릭의 어원이 레스푸블리카인데 레스푸블리카가 무슨 뜻이냐? 레스는 물건, 뭐 재산, 것 이런 뜻이고요. 영어로는 thing이라 할 수 있고 푸블리카는 공공이 모두입니다. 그러니까 공화라는 게 뭐냐면 공화국이라는 게 뭐냐면요. 특정 개인이나 계급이 나라가 아니라요. 공공이 나라라는 뜻이에요. 모두의 나라가 공화국이에요. 그러니까 삼성공화국, 뭐 검찰공화국 이거 넌센스 같은 소리죠. 네. 사실은 삼성제국, 검찰제국, 부동산 제국 뭐 이렇게 말해야 돼요. 특정 개인이나 특정 계급이 나라 그걸 지칭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화라는 말이 얼마나 이 박정희 정권에 의해서 이 왜곡되고 변질됐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본래의 의미를 우린 되찾아야 돼요. 근데 이 모두의 나라, 공공의 나라를 공화주의는 뭘 어떻게 만드느냐? 지배를 없앰으로써 어느 누구도 지배당하지 않는 공동체를 만듦으로써 공화국 모두의 나라를 실현하려고 해요. 이게 공화주의하고 공산주의하고 어떻게 보면 좀 다른 차이예요. 공산주의는 사적 소유를 철폐해서 사유재산권을 철폐해서 모두의 어떤 공동소유로 재산을 모두의 공동소유로 만들므로써 모두의 나라를 만들고자 한다면 공화주의는 사유재산제는 인정을 하되 지배를 철폐함으로써 모두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화국의 핵심은 뭐냐? 지배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느낌이 알겠지만 사실 민주라는 거는 자유의 적극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이념이라면 공화라는 거는 자유의 소극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이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또 이제 이게 들어가면 공화 자체에서도 적극적 공화와 소극적 공화가 있어갖고 결국 적극적 공화는 민주하고 이렇게 통하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민주라는 거는 공화의 큰 개념 속에 이제 들어가기도 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민주공화를 나열할 때 공화는 주로 소극적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공화국이란 건 뭐냐? 자유를 실현하는 나라예요. 자유를 실현함으로써 인간 존엄성이 구현되는 그래서 모두가 존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민주공화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헌법 이념하고 원래의 그 뿌리로 찾아가서 보면은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이 민주 어떤 적극적 자유가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구현되고 있느냐 그럴 때 대의제가 채택됨으로 인해서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자, 그럼 소극적 자유, 지배로부터 자유가 우리 이 땅에서 구현되고 있나요? 지금 대한민국은 제주도는 모든 민중들이 모든 사람들이 지배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그런 평등한 공동체인가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보수적인 사람도 그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예. 권력과 자본이 집중 현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나라.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을 평가하잖아요. 그러면은 자 여기서 이제 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을 지향하고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은 결국은 시민의 통치와 지배로부터의 자유를 누리는 나라인데 왜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을 지향하는데 시민의 통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왜 지배로부터 자유도 이루어지지 않느냐? 뭔가 이 규정과 헌법의 규정, 헌법의 이념하고 현실하고 너무 갭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아닌가요? 우리 제주도에서는 도민의 통치, 보통 사람의 통치가 잘 이루어지고 있고 제주도에서는 누구나 지배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그런 우리 제주도가 공동체인가요? 그러면은 도민주권이 실현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박장식 선배님?
어떤 것 같아요? 그래 됐으면 이런 당연히 안 했겠죠. 그러면은 뭐 예. 왜 그러면 우리가 왜 그러면은 이렇게 이상과 현실이 이렇게 왜 갭이 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걸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갭이 크냐? 예. 우리 한국의 현실 보면은 사실 우리 한국의 현실은 지금 좀 심각해. 제가 볼 때는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1위입니다. 출산율은 꼴찌예요. 뭐 한국의 현실까지 여기 뭐 다 이야기하면은 이제 너무 길어지는데 이것만 얘기하고 싶어요. 대한민국은 출산율이 꼴찌라는 건 뭐예요? 가장 태어나고 싶지 않은 나라라는 거예요. 자살률이 1, 2라는 건 뭐예요? 가장 죽고 싶은 나라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대한민국은 살기 힘든 나라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은요. 저는 스카이캐슬이 나라라고 그랬는데 대한민국 어떤 나라냐? 시민이 통치와 지배로부터 자유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실상은 경쟁에서 승리한 소수의 엘리트가 나머지 다수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다. 예, 엘리트 제국이다. 대한민국은. 저는 그렇게 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드라마 스카이캐슬이 히트를 칠 수 있는 나라예요. 이 스카이캐슬이 히트를 치는 나라는 불행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전 국민이 이 스카이캐슬에 들어가기 위해서 태어나자마자 무한 경쟁을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 아닌가요? 예, 이런 나라가 과연 민주공화국인가? 근데 왜 대한민국 그러면은 민주공화국을 지향하면서 사실은 엘리트 제국이 돼버렸는가? 그 이유가 뭔가를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주목하는 거는 바로 규모의 문제예요. 예, 물론 제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도도 역시 특별자치도가 출범했지만 난개발과 갈등은 계속 심화되고 있고 제왕적 도지사의 문제 있죠. 뭐 행정시장 직선제가 논의되고 있지만 뭐 이 부분이 과연 대안인지는 의문이죠. 이건 간단하게 넘어갑시다. 그러면은 문제의 핵심이 뭐냐? 제가 볼 때는 커다란 국가 단위로는요 시민의 통치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봐요. 5천만 또는 70만 제주도민이 한자리에 모여서 국정을 논의하고 도정을 논의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민주주의 위기는 필연적이다.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요. 권력과 자본이라는 거는 거대해지면 반드시 인간을 지배하게 돼 있습니다. 거대한 권력, 거대한 자본은 반드시 인간을 지배해요. 그러니까 공화주의는 거대한 권력과 거대한 자본이 있는 곳에서는 작동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그래서 저는 문제의 핵심을 뭘로 보느냐? 시민이 통치와 지배로부터의 자유를 불가능하게 하는 거대 규모에서 본다는 거예요. 그럼 해결의 방법은 뭐겠어요? 시민이 통치, 지배로부터의 자유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규모로 우리 통치 시스템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는 거죠. 즉 자치 규모가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실현할 수 있는 정도에서 우리가 고도의 자치를 누릴 수 있다면 그게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럼 이상적인 자치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이거와 관련돼서 뭐 이론적으로는요. 원래 민주주의 원형인 이 폴리스에서 가서 보면 폴리스라는 것이 이제 국가잖아요. 하나의 국가인데 수천 명에서 수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이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이상적인 자치는 소규모 공동체에서만 가능하다. 예를 들면 플라톤 같은 사람은 5,040가구 정도. 그러니까 국가가 한 5,040가구 정도로 구성이 됐을 때 가장 이상적인 국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게 한 1만 명? 그러니까 서로 저 사람 어디서 봤더라 할 정도까지는 를 넘어서는 안 된다. 특히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은 인구가 10만 명이 넘어가면 폴리스가 될 수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인구가 10만 명이 넘어가면 반드시 지배체제가 정립이 되고 자유로운 시민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서머빌이라는 영국의 학자는 한 4,000명에서 2만 명 수준. 정부가 되려면은 이렇게 통치 시스템이 구축되려면 어느 정도 인구는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또
그 이상으로 넘어가면 이제 완전히 지배체제, 엘리트 체제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통치 체제이면서도 엘리트 체제로 가기 이전의 단계의 그 규모를 한 4천에서 2만 명 정도로 봤습니다. 그러면 선진국들은 이런 어떤 그 풀뿌리 자치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어느 정도 규모에서 하고 있느냐를 좀 볼 텐데요. 물론 지금 우리 한국이 세계적으로 이제 국민국가가 근대의 대세가 되면서 국가 차원에서 어떤 거대한 권력과 자본의 집중은 불가피해요. 그런데 선진국은 그런 부분, 그래서 민주공화국이 형해야 되는 걸 어떤 식으로 극복하고 있냐면 풀뿌리 자치를 활성화시킴으로써 극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국가, 거대 국가로 인한 어떤 민주주의, 공화주의 위기를 풀뿌리 자치로서 보완하고 극복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요, 인구는 6,500만인데 프랑스의 기초자치단체 풀뿌리 자치 정부를 꼬민이라고 부릅니다. 평균 인구가 1,800명이에요. 1,800명 규모로 수장도 뽑고 정부도 세우고 법률도 만들고 세금도 걷고 하고 있어요. 독일은 인구는 8,400만이죠. 그 정도 되는데 독일의 어떤 기초자치단체는 게마인데라고 부릅니다. 이게 평균 인구가 어떻게 되냐면 7,000명이에요. 7,000명 정도 규모에서 정부도 세우고 법도 만들고 자기 입법하면서 또 세금도 걷고 통치하고 있어요. 미국 같은 나라, 미국은 워낙 넓고 다양해서 이게 일률적으로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특히 미국의 지방자치는 주마다 다 다릅니다. 연방 차원에서는 관여를 하지 않아요. 또 인구도 3억이 넘죠. 엄청난 나라인데 미국의 풀뿌리 자치 규모는 평균 어떻게 되냐? 7,700명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제국으로 가고 문제가 되게 많은 것 같으면서도 나름대로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풀뿌리 자치가 상당히 발전돼 있다는 거예요. 도시 지역은 시티, 시골 지역은 우리 읍면 지역이라고 할 때 타운, 뭐 이렇게 이것도 일률적으로 이렇게 부르진 않아요. 뭐 다양하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부르고 시티는 한 15,000에서 2만 정도, 타운은 한 뭐 1,500에서 2,000, 3,000 요 정도 규모로 이렇게 풀뿌리 자치를 실현합니다. 규모 우리 스위스는 전 세계에서요 가장 그 풀뿌리 자치가 발전된 나라로 평가를 받습니다. 이 스위스에 대해서는 이 스위스만 갖고도 뭐 1시간 이상 뭐 얘기할 게 너무 많죠. 1시간뿐만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가끔은 제주도가 스위스처럼 그런 곳으로 간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참 달라지지 않을까. 스위스 국민소득이 우리나라 3배입니다. 환경보존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합니다. 우리보다 잘 살고 우리보다도 환경이 더 보존되는 그런 곳을 하나의 모델로 삼아서 제주도가 가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여기도 이 풀뿌리 자치 규모가 평균 3,500명밖에 안 돼요. 스위스가 이게 연방국가에 인구는 800만밖에 안 되는데 26개의 연방주로 구성된 나라고요. 이 꼬미는 한 2,000개가 넘어요. 이렇게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국민국가, 거대 국가로 인한 문제점을 이렇게 한 인구 1만 명 이내의 풀뿌리 차원에서 보완을 함으로써 어떤 민주공화국이 완전히 형해화되는 걸 막고요. 나름대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국민이 주권자인 것을 좀 체감할 수 있도록 이러한 어떤 움직임들이 있고 그 속에서 이제 건강성이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어떤 건강성이 유지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는요 풀뿌리 자치단체 우리 기초자치단체가 시군구잖아요. 시군자치구예요. 평균 인구가요 22만 4,953명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 20만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풀뿌리 자치 단위에서조차 엘리트의 통치가 할 수밖에 없는 규모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시군 자치구가 결국은 시장군수 자치구청장 그리고 시군구 의원들 이들에 의해서 통치되고 있잖아요. 엘리트 통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아예 시군 자치구도 없어요. 제주시 같은 경우는 50만이 넘고요.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20만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에 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이 풀뿌리 자치 규모가 커서 민주공화의 이념이 실현될 수 있게
듣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한 단계 더 아래, 시군구 한 단계 더 아래로 내리면 어떻게 되느냐? 읍면동이잖아요. 읍면동의 평균 인구가요, 한 15,000명 됩니다. 15,000명만 되더라도 이미 어때요? 선진국에 비해서 규모가 크죠. 사실 읍면동 갖고도 풀뿌리 자치가 가능할지 너무 큰 거 아니냐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읍면동 수준이라면 풀뿌리 자치가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 그러면은 대한민국에서 뭐 제주도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은 답은 나오는 거예요. 민주공화국을 제대로 실현하려고 하면은요. 뭐 대한민국을 해체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읍면동 최소한 아무리 커도 읍면동 단위에서 고도의 자치. 그래서 읍면동 단위에서 어떤 시민의 통치, 읍면동 단위에서 지배로부터의 자유가 실현이 된다면 고도의 자치가 이루어져서 읍면동 주민들이 권력과 자본이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읍면동 주민들이 권력과 자본을 지배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도 선진국처럼 어느 정도 이 거대 국가로 인한 문제점, 이것들이 대의제로 인한 문제점들이 좀 보완이 되면서 민주공화가 어느 정도 이렇게 구현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현실은 가장 민주공화의 이념이 이상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그 단위인 읍면동은 자치 사각지대입니다. 하부 행정기관에 불과해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은 주권자일 수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권자라고 하지만 규모의 문제로 인해서 사실 엘리트 제국으로 변질되긴 하는데 그래도 뭐 형식적으로는 주권자죠. 그런데 읍면동 주민은요. 식민지 백성이에요. 주권이 아예 없어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민간인 동장 2000년 이후 최초의 민간인 동장이 황성한 씨인데 이 사람이 이제 독산동 동장을 했었죠. 금천구. 2년 하고 물러나고 난 다음에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동주민센터는 내가 없다. 문제가 생기면 손발이 나서서 해결하도록 내가 명령해야 되는데 주민센터는 이 기능이 없다. 계획은 정부와 구청에서 세울 뿐이다. 현실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아예 이렇게 진짜 읍면동이 자치가 없었느냐. 우리는 풀뿌리 자치 어떤 이 전통이 하나도 없는 민족이냐. 결국 우리는 이런 엘리트 제국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느냐. 선진국과 달리. 그렇진 않아요. 사실 읍면동 자치 경험은요. 봉과당조인 조선시대부터 있었습니다. 우리가. 향촌 자치를 했었어요. 향촌에서. 주민 스스로 향약을 만들고 향해와 유향소를 구성해 갖고요. 향촌 자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때 그러니까 지금 관찰사하고 군수, 수령. 그러니까 시도지사하고 시군구청장은 왕이 임명했지만 읍면동장이나 리장은 주민들이 스스로 뽑았습니다. 우리 조선시대에도. 이 직강이 일종의 읍면동장이거든요. 우리 이 동학혁명 때 보면 이제 직강소, 직강 이야기 하잖아요. 이게 동학혁명 때 새로 생긴 제도가 아니라 원래 우리가 있던 제도예요. 다만 조선시대의 향촌자치 문제점은 뭐였냐면은 신분사회였으니까 양반들이 자치였죠. 일반 민중은 배제가 됐었죠. 그 문제는 있었어요. 그러나 이것도 18, 19세기를 거쳐오면서 이 향해에 농민들도 참여하면서 어떤 민중적인 자치기관으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그걸 실정법에서 받아들인 게 갑오을미개혁 때 만들어진 조선의 향해조규예요. 이 향해조규를 보면은요, 군 단위에선 대향해를 두고요, 면 단위에선, 그러니까 읍면동 단위에선 중향해를 두고요, 리 단위에선 소향해를 둬서 이 향해에서 이 마을의 이 살림살이를 다 처리하도록 했고요. 특히 이 군 단위에서는 이제 군수는 이제 왕이 파견을 하지만 이 면 단위, 읍면동 단위하고 리 단위의 향해에는요, 그 수장인 직강과 존이, 이 직강은 중향해의 수장이고요, 소향해의 수장은 존위예요. 이게 향해에서 다 선출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직강과 존위는 신분 차별이 없었어요. 소위 천민도
선출될 수 있었어요. 이런 규정을 조선 봉건 왕조 시대에 이미 만들어 놨었어요, 우리가.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제대로 시행이 안 됐죠. 예, 일제한테 우리가 먹히면서. 이런 자생적으로 자라고 있던 이 풀뿌리 자치 전통, 특히 동학에서 상당히 이 직강조에 의해서 굉장히 어떤 그 이상적인 자치 모습도 보여줬는데, 그리고 그것이 제도화까지 됐는데 일제에 의해서 이제 단절이 됩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에는 어떻게 했느냐? 그 해방 이후에 이 국가의 기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읍면자치를 실시했고요. 동자치를 실시했어요. 그러다가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독재 체제를 강화하면서 바꿔버렸는데, 그래도 또 4.19 혁명이 일어나면서 다시 읍면자치, 동준자치 이게 다 부활이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 읍면동장을요 주민선으로 제1공화국 시절에 뽑았다니까요. 예. 읍면 단위에서는 예, 읍위에 면위에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박정희 군사 쿠데타에 의해서 싹 바뀌어버리죠. 예, 읍면자치제가 아예 폐지되고 읍면동장 직선제는 그 임명제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읍면동은 자치 사각지대로 지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저는 사실 헌법을 공부하다가 이제 읍면동 자치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 이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아니 민주공화국의 이념을 민주공화국을 제대로 신뢰하려면 방법은 읍면동 자치를 고도화해야 되는데 현실은 읍면동이 자치 사각지대이라는 것이 너무 좀 넌센스 같지 않아요? 그런 넌센스 때문에 이제 읍면동 자치에 관심을 갖게 됐고요. 그리고 우리가 민주공화국을 이제 정립하는 데 있어서 저는 상균주의가 하나의 또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이 상균주의도 사실 참 대한민국 이 헌법을 보면은요,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나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임정이 법통을 계승했으면 당연히 임정이 정신, 이념도 계승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임정이 이념이 뭐냐? 상균주의예요. 상균주의 핵심은 뭐냐? 정치 균권, 경제 균부, 교육 준지입니다. 완전히 엘리트 제국 대한민국하고는 정반대의 이념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분단이 아픔과 어떤 독재의 질곡을 거치면서 이 상균주의가 완전히 잊혀져 버렸는데, 저는 상균주의를 다시 부활하는 운동도 필요하다고 봐요. 예, 우리가 임정이 법통을 개성한 나라라면 당연히 임정이 정신도 개성해야 돼요. 그러려면 대한민국을 어떤 나라로 만들어야 되냐? 정치 영역에서는 권력을 균등하게, 경제 영역에서는 부를 균등하게, 교육의 영역에서는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학벌 사회 없애야겠죠. 한마디로. 이런 나라를 만들어야지 이게 진정한 민주공화국이 되고, 그게 사실은 헌법의 이념하고도 맞고 민주공화의 원래 원형적인 모습하고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균주의는 아주 건강한 이념이라고 봐요. 근데 이런 상균주의를 오늘날 우리가 제대로 구현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권력을 거룩게 하려면요,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풀뿌리 단위로 쫙 나눠야겠죠. 부를 겨루게 하려면은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풀뿌리 단위로 쫙 나눠야겠죠. 지식을 고르게 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교육을 풀뿌리 단위로 쫙 나눠야겠지. 결국 마을정부, 마을기금, 마을대학이 해법이다. 근데 이것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 풀뿌리 자치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와 관련돼서 사실 마을정부와 마을기금, 마을대학 이런 부분도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제가 마을기금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와 관련돼서 한번 이런 꿈을 우리가 꿔보면 어떠냐? 제주도를 마을연방 특별자치도를 만들면 어떨까?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진정한 민주공화국이 되려면 저는 마을연방 민주공화국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대한민국이. 근데 그 전에 제주도를 마을연방 특별자치도로 만들면 어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아직은 15분 정도 남았으니까 제가 마을기금에 대해서만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마치고 또 어떤 서로 생각들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일단 넘어가고요. 마을기금을 상상하라. 여러분 혹시 마리날레다라는 마을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나요? 이게 꽤 유명한 마을인데
우리 박성희 선배님은 혹시 이 마을 좀 아시지 않나요? 오늘 처음 들어요. 아, 그래요? 이럴 수가. 네. 이 마을이요. 네. 책으로도 나왔어요, 우리나라에. 우리는 이상한 마을에 산다라는. 이 마을이 아주 독특한 마을인 게 어떤 마을이냐면요. 스페인 아까 이 안달루시아 지방의 농촌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읍면 지역이겠죠. 인구는 2,800명밖에 안 됩니다. 면적은 25평방킬로미터예요. 그러니까 아라동의 한 3분의 1 정도? 아라동이 굉장히 크잖아요. 예, 그러니까 작은 동네죠. 근데 이 마을이 소위 유토피아 마을 공동체라고 불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소위 말해서 공영주택이 주민들이 원하면 누구나 공영주택에 살 수 있어요. 누구나. 근데 공영주택이 한 달 임료가 어떻게 되냐? 2만 원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달에 2만 원만 내면은요. 그냥 뭐 2만 원 해갖고 무슨 원룸처럼 조그만 그게 아니라 정원이 딸려있는 5, 60평 주택. 그러니까 이제 그런 주택에서 평생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마을 주민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생산협동조합이 있어갖고요. 실업률이 제로예요. 거긴 실업자가 없어요. 이렇게 집 걱정, 실업 걱정이 없으니까 주민 대다수는 또 빚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집 걱정이 없고 실업 걱정이 없고 빚이 없는 마을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이런 마을이라면 관심 안 가나요? 좀 황당하게 들리는 마을 같아요. 근데 이 마을이 처음부터 이랬던 게 아니에요. 이 마을이 원래는요. 어떤 마을이었냐면 이 마을의 땅 대부분은 지주가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대부분의 농민들은 소작인으로 살아가면서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마을이었어요. 실업률은 60%까지 치달았어요. 이렇게 고통을 받으면서 이 찢어지게 가난하고 빈부격차가 심하고 주민 대다수는 자기 땅이 없이 소작인으로서 사실 노예의 삶을 살았죠. 이렇게 살던 마리날레다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완전히 180도 바뀌었는데 180도로 바뀌게 된 계기가 뭐냐? 스페인의 풀뿌리 자치가 실시되면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스페인도 우리처럼 독재 체제를 겪었잖아요. 프랑크 총통이 이제 지배를 하다가 죽으면서 스페인에 민주화 바람이 붑니다. 그리고 스페인에서 지방자치가 실시됐는데 우리처럼 기초 시군구 수준에서만 실시된 게 아니라 진짜 풀뿌리 단위까지 지방자치가 실시된 거예요. 아까 말한 한 2,000명, 3,000명 되는 그런 자그마한 마을도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실시했습니다. 스페인은 우리랑 달리. 그런데 이렇게 실시를 했는데 여기서 아주 독특한 인물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고르디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나이 30에 출마를 합니다. 이 사람이 이 역사교사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자기네 고향이 너무 살기 힘든 걸 보면서 원인이 뭘까 하고 착 분석을 해보니까 땅이 원인이라고 본 거예요. 마을 땅 대부분을 대지주가 차지하고 있고 대다수의 주민은 땅으로부터 소외됐기 때문에 우리 마을이 이렇게 가난한 것이다. 그럼 해법은 뭐냐? 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땅을 주민 모두의 땅으로 바꾸면은 소위 사회주의를 실현하면 가능하겠네. 그런데 스페인은 자본주의 국가잖아요. 네.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거기서 어떻게 사회주의를 실현할 것이냐? 방법을 고민하면서 투쟁을 합니다. 근데 투쟁을요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중앙정부에 요구를 한 거죠. 대주주 땅을 사서 우리한테 무상으로 줘라. 그럼 우리가 주민 공동소유로 만들어서 이 마리날레드의 사회주의를 실현하겠다.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볼 때 얼마나 황당한 주장입니까? 근데 그래서 당연히 묵살당하죠.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넌센스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고 묵살을 하는데
얘네들이 그거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고르디오 시장에 12년 동안 투쟁을 합니다. 예, 단식 투쟁도 하고요. 시위도 하고요. 예. 또 그 대주주 땅에 들어가서 점거도 합니다. 물론 평화적으로 점거합니다. 예. 점거하다가 거기 이제 관리인들이 와서 쫓아내면 또 쫓겨나고 그리고 또 들어가고 이러면서 계속 또 이제 상경 시위 투쟁도 하고 막 이렇게 12년 동안 계속 싸우는 거예요. 계속 하면서 언론도 타고 막 계속 떠드니까 이제 중앙정부가 손을 들었어요. 아, 정말 피곤하네. 그리고 손을 들어갔고요. 마을 절반, 그러니까 그게 25평방킬로미터잖아요. 12평방킬로미터, 한 360만 평 정도 된다고요. 그 땅을 대주주로부터 중앙정부가 삽니다. 사서 마을 주민들한테 줘버려요. 그리고 주민 공동자산으로 운영하도록 해요. 그래서 그 땅을 갖고서 일부는 공용주택을 건설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협동조합, 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농장을 운영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실업률이 제로가 됐고 집 걱정이 없고 주민들은 가난에서 벗어나게 됐어요. 그리고 이 마리날레다는 주민총회를 열면서 집정민주주의를 진짜 실현합니다. 시장을 자기 손으로 뽑고 그러지만 또 주민총회를 열어서 그리고 중요한 것들은 주민들이 결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마리날레다는 풀뿌리 자치를 통해서 물론 이제 고르디오라는 탁월한 시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기도 했지만 완전히 찢어지게 가난한 동네 정말 힘든 세상에서 유토피아 공동체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 부럽지 않아요? 우리 제주도에서도 이런 공동체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제주도뿐만이 아니라 소위 이게 가능하려면 나라 돈으로 마을 기금을 만들어서 그 마을 기금이 동네 땅을 저 절반 정도는 소유해야겠죠. 그죠? 예를 들면 뭐 한경면이다. 한경면 땅의 절반은 마을 기금이 소유해야겠죠. 그리고 그 소유한 땅으로 뭐 공용주택 사업뿐만 아니라 돌봄 사업이라든지 보호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 서비스 사업을 한다면 어떨까요? 우리 제주도에서 대한민국 차원도 좋지만 제주도 차원에서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 제주도는 굉장히 새로운 세상으로 가지 않겠어요? 그러면 정말 도민주권도 실현될 수 있을 거고 이 대자본에 의한 개발 문제도 해결될 수 그런 개발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중요한 거는요. 그것을 할 수 있는 나라 돈은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2021년도 일자리 예산이 30조 5천억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일자리 예산으로 쓴 게 지금까지 100조 원이 넘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좋은 일자리들 생겼나요? 이 30조 5천억, 2021년도 30조 5천억을요, 전국 3,500개 읍면동으로 나누면 평균 87억 원이에요. 문재인 정부 2021년도 저출산 대책 예산은요, 46조 원입니다. 지금까지 진짜 수백조 원의 돈을 쏟아 부었어요. 저출산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 출산율 높아지고 있나요? 저출산이 지금 세계 꼴찌잖아요, 우리가. 높아지고 있나요? 46조 원을요, 3,500개 읍면동에 고루 나누면 131억 원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워낙 우리가 이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해져 가니까 전국이 고루 발전해야 된다 해서 국토 균형 발전 사업을 펼치고 있어요. 5년 동안 175조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읍면동으로 나누면 평균 500억 원이에요. 1년이면 100억 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균형 발전되고 있나요? 이렇게 쓰이는 돈, 1년에 이 돈을 읍면동으로 고루 나누면은요, 매년 300억 원이나 되는 돈이 고루 배당되는 돈이에요. 이렇게 쓰이는데 별로 효과가 없는 이 돈 갖고 국가가 나서지 말고 읍면동에서 알아서 일자리 만들고 저출산 해결하고 균형 발전하라 하면서 300억 원씩 쫙 나눠줘 갖고 매년 300억 원씩 출연이 되는 마을 기금이 조성이 돼서 주민이 공동사유하고 자주와 관리하는 그거 갖고 기본 서비스 사업들을 하면서 이런 문제를 풀어가라고 하면 지금부터 잘 풀리지 않을까요? 이런 게 진짜 도민주권을 실현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 제주도 봅시다. 이건 나라 돈만 얘기한 거예요. 제주도 돈도 또 많아요.
제주도는요 2021년도 예산이요 5조 8,300억 원입니다. 제주도가 갖고 있는 공유재산은요 21조 원이 넘어요. 이거 다 우리 도민 거죠. 우리 도민 소유죠. 맞나요? 도지사하고 도의회 소유인가요? 스위스 기준을 이거 써놓은 게 스위스 같은 경우 스위스처럼 우리가 만약 풀뿌리 자치가 발전됐다 하면은 읍면동마다 매년 한 700억 원 가까운 돈을 주민 스스로 결정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에요. 그리고 저는 원희룡 전지사 이제 전지사라고 얘기해야겠죠. 공약이 제주가 커지는 꿈입니다. 이 공약을 실현하겠다고 원희룡 지사가 투입한 돈이 얼마냐면 4조 9,016원이에요. 5년 동안. 지금 이제 물러났으니까 조금 덜 실현한 것도 있겠죠. 자, 원희룡 지사 재직 중에 4조 9,016억 원이 지금 제주도에 뿌려졌습니다. 여러분들 삶이 그래서 좋아졌나요? 저는 묻고 싶어요. 좋아졌나요? 이 어마어마한 돈이 뿌려졌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이 삶이 확 나아졌나요? 땅값만 오르고 뭐 교통대란, 뭐 쓰레기 지옥. 올해 삶이 더 팍팍해지지 않았나요? 이 돈은 그리고 어디로 갔을까요? 누가 이 돈을 먹었을까요? 적은 돈 아닙니다. 5조 원에 가까운 돈이 뿌려졌어요. 이 4조 9,016억 원을요. 43개 읍면동에 고루 분배하면요. 읍면동마다 1,14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국가 차원의 국가 차원에서 쓰는 돈 그리고 제주도 차원에서 쓰는 돈의 일부를 주민이 직접 쓰게 한다면 어떨까? 그게 일종의 마을기금이거든요. 이러면은 정말 도민주권이 실현될 수 있을 거고 우리 제주도에서도 마리날레다와 같은 마을이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정말 탁월한 읍면동장이 나와서 또는 도민들이 우리 정말 대자본 뭐 이렇게 의존하고 난개발로 가는 제주가 아니라 우리 이 돈 갖고 정말 제대로 주민이 잘 살고 주민이 행복한 우리 주민이 주인이 되는 권력과 자본이 지배를 받는 제주도가 아니라 권력과 자본을 지배하는 제주도 만들어보자.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돈이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는 돈은 충분해요. 대한민국의 돈은 차고 넘칩니다. 제주도에도 돈은 차고 넘칩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마리날레다와 같은 마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안 돼요. 왜냐? 제도가 없기 때문에. 마리날레다가 그 농장을 소유할 수 있었던 거는 마리날레다가 일종의 자치권을 갖고 법인권을 가진 자치시였기 때문에 가능해요. 근데 우리나라 읍면동은요. 하부행정기관입니다. 법인격도 없고 자치권도 없어요. 정부가 도가 읍면동에 기금을 출연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현행 법제도상으로는 읍면동 주민이 나라 돈으로 마을 공동재산 만드는 거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돈은 충분한데 제도가 없기 때문에 마리날레다와 같은 마을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꿈을 꾸더라도. 근데 최근에 굉장히 놀라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요. 주민자치 기본법안이라는 게 국회에 발의가 됐어요. 이제 주민자치 관련 법안이 한 6개 정도 발의가 됐는데 그중에서 이 주민자치 기본법안은 뭘 담고 있냐면 공동자산 관련, 소위 특수목적 법인 형태로 마을기금을 만들 수 있고 주민이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 조항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만일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나라에서도 마리날레다와 같은 마을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 얘기하기 전에 우리 제주도는 이 법이 통과돼도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이 우선해서 적용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제주도에서 정말 제주특별법을 개정을 해서 한번 마을기금 조항을 넣자. 그러면은 그래서 정말 이 풀뿌리 자치를 실현하면서 제주도에서도 마리날레다와 같은 읍면동이 나올 수 있도록 하자. 그러면은 제주도가 정말 이 국제자유도시 이 제주도가 아니라
대자본가, 어떤 도지사 이런 권력, 자본과 권력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그런 제주도가 아니라 정말 도민이 주인이 되고 도민이 주권자인 제주도를 만드는 이게 물적 토대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생각보다 반응은 별로 그렇게 세진 않습니다. 오히려 제주도에서는 반응이 별로 없고요. 육지에서 더 반응이 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여러분들만큼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뭐 사실은 이 제주도 또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가 되게 심각하잖아요. 저는 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주도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토지 사유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건드려야 된다고 봐요. 이 토지는 원래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이 대자연이 준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원래 토지에 대한 평등한 사용권을 갖고 있다고 봐요. 그게 천부인권이에요. 그런데 토지 사유화가 그걸 막았거든요. 그래서 이 토지 사유화 문제를 풀지 않으면은 저는 부동산 문제 못 푼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국유화하자는 주장은 아닙니다. 저는 국유화는 절대 반대예요. 왜냐하면 토지라는 거는요. 권력의 원천이에요. 땅을 가진 사람이 권력을 갖습니다. 네? 우리 제주도민이 권력을 지배하려면요. 땅을 지배해야 돼요. 근데 이 국유화라는 거는 사실은 모든 국민이 이 땅을 공동으로 갖는 게 아니라 사실상 국가 엘리트들이 땅을 갖는 결과를 가져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국가 엘리트들에게 무제한의 권력을 부여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유화라는 거는 오히려 국가 엘리트에 의한 다수 민중 지배를 더욱더 강화시키는 그런 시스템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반대예요. 예, 그럼 국유화가 아닌 다른 형태의 공동소유가 필요하다. 그게 뭐냐? 마을기금으로 하자는 거죠.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관리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건 풀뿌리 자체가 전제돼야겠죠.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관리될 수 있는 주민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자주 관리하는 이 마을기금. 이걸 통해서 마을의 부동산을 공유해 나갈 때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경제정의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저는 이걸 함에 있어서 특히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 할 때 증세 필요 없어요. 그동안에 우리가 비효율적으로 쓰던 예산 갖고 하면 돼요. 그리고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문제도 발생하진 않아요. 나라 돈 갖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한국 사회에 이게 거의 유일한 대안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저희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가야 된다. 그리고 이거를 가장 실현시킬 수 있는 이상적인 지역이 사실은 전 제주도라고 봐요. 제주도는 이런 공동자산의 경험이 되게 많은 지역이잖아요. 공동목적도 있고 어총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풀뿌리 자치를 전제로 해서 이 마을기금이 활성화된다면은 제주도는 정말 민주공화가 실현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갈 것이다. 도민주권이 실현되는 그런 세상으로 갈 것이다. 도민이 권력과 자본이 지배를 받는 세상이 아니라 권력과 자본을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이렇게 해서 1시간에 걸쳐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요. 이제 뭐 질의응답을 하거나 서로 어떤 소감들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이 더 해주셨습니다. 저 얘기 들리나요? 잠깐만요. 마이크 잘 안 들려요. 마이크가. 예. 멀리 있어. 좀 울려요. 울려. 멀어서 그래, 뭐. 휴가철인가 휴가철 때도 많이 사람이 있다니까. 질문하실 수 있으면 질의응답
우리 저 뭐야 신윤 교수가 이 마을공학에 대해서는 뭐 익히 많이 들었던 내용이 있어서 잘안 들리세요? 예, 들렸다 말았다 하네요. 예, 왜 그러죠? 예. 제 컴퓨터가 문제가 있나? 다시 말씀해 주세요. 예. 그 마을공학에 대해서 신윤 교수가 그동안 얘기했던 걸 저도 이제 읽고 들었던 내용인데 예. 제가 아니 신윤 교수의 아주 초 문제 베이스에 대한 그 생각은 저도 같이 대를 같이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예, 예. 네, 근데 이제 약간 뭐 부분적으로 좀 이론적으로 이렇게 논의해야 될 부분은 좀 별도로 두고 질문인데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싶어요. 예. 하나는 본인이 이 주장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할 때 예를 들면 허점이랄까 약점이랄까 이런 건 있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는지. 지금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는 이런 제 주장에 대해서 허점과 약점이 뭐냐? 예, 이거죠. 생각하기에 그게 하나 궁금하고요. 일단 그거 먼저. 그다음 이따 또 질문할게요. 예. 제 주장에 대해서 가장 큰 허점과 약점은 뭐냐면은요. 우리가 길들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제주도민도 그렇고 이미 권력과 자본에 의해서 많이 길들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에리 프롬 이야기를 그 용어를 빌린다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유로부터 도피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건 내가 권력과 자본을 지배를 당하지 않겠다. 내가 권력과 자본을 지배하겠다. 이런 의지가 별로 없어요. 가장 큰 문제점은 그거라고 봐요. 그리고 우리 한국의 어떤 또 이게 전형적인 문제점 중에 하나가 우리는요 무게중심이 위에가 있어요. 정말 처절하게 느끼는데요. 무게중심이 위에가 있고요. 의외로 엘리트주의가 심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삶을 스스로 만들어 가겠다. 이것보다는 탁월한 사람이 지도에 이끌려 가겠다라는 생각이 의외로 큽니다. 이 공동체를 이렇게 보더라도요. 대장이 모든 걸 결정하고 리드하고 끌어가는 그런 분위기지 민주적인 의사구조 속에서 합의적으로 결정돼서 가는 거는 상대적으로 되게 약해요. 저는 여기서 사실은 아무리 이상적으로 꿈이 있고 좋다 하지만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읍면동 자치를 하더라도 이게 시스템으로 제도적으로 또 어떤 여러 가지 면에서 잘 보완되고 조화되지 않으면은 어떤 특정 인물이나 특정 어떤 그 세력이 중심으로 갈 소지가 되게 있다. 우리 이 문화 속에서 이 권위주의 이게 많이 없어졌다고 하면서도 보면은 의외로 굉장히 뿌리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배타, 차별 이것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앞에 설명을 하면서 이제 사실 민주공화국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민적 덕성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요소인데 우리 풍토는 그런 부분은 좀 약하다. 이런 걸 좀 느끼면서 이 부분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 거냐. 근데 이거는 뭐 제도를 바꾸면서 이제 우리 의식과 관행도 바뀌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사실 큰 과제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유에 대한 내가 자유인으로 살겠다는 어떤 결단과 의지 이것들이 굉장히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 안에서 의외로 나는 그냥
삶의 노예로 만족하겠어.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나는 그냥 권력과 자본의 지배를 받고 살겠어. 거기서 내가 떨어지는 똥구멍이 크다면 그거 받아먹고 그냥 살래.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극복하고 스스로 나는 내 삶과 우리 공동체 삶의 운명을 우리가 결정하겠다. 이런 어떤 주인의식, 어떤 자유에 대한 갈증, 열망 이걸 어떻게 키워내느냐. 이게 과제입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또 자유뿐만이 아니라 어떤 평화를 이루는 능력. 이 자치라는 거는 한편으로는 자유의 능력이 필요하지만 이 스스로 다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쟁은 더 많아지는 거거든요. 갈등은.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극복해낼 수 있는, 그래서 이 자기입법에서 중요한 게 자의적인 결정이 아니라 보편타당한 결정이어야 되고 서로의 어떤 생각들을 존중하고 융화시켜 나가고 소통하고 하는 그런 평화의 능력. 소위 자유의 능력과 평화의 능력이 사실은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야지 자치가 가능한데 이 막상 진짜 뭐 제가 주민자치회도 직접 위원으로 활동해보고 이 현장에서 들어가 보면 좀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는 너무 또 행정 의존적이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어떤 이 문화랄까 풍토랄까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이게 사실 요즘 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이에요. 댓글로 오은주님께서 그 제주 마을에 있는 공동목장 관리에 대한 고민을 하는 마을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목장을 마을 기금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있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예, 있는데요. 분명히 있는데 이제 지금 뭐 공동목장뿐만이 아니라 마을의 어떤 마을 기금들이 마을마다 있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는 민주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가 되고 있느냐가 핵심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법과 제도로 규율이 제대로 안 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을 기금이라는 거는 그냥 단순히 기금을 만들자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금이 민주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잘 꾸려지는 게 중요해요. 그런 시스템은 법과 제도를 통해서 마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요. 지금 있는 마을 목장들이나 어떤 그 마을 기금들은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면은요, 분쟁의 소지가 너무 많아요. 이게 그런 경우가 너무 많고 불분명한 경우도 너무 많고 그래서 좀 걱정이 되고 정비가 필요하고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고도의 자치가 이루어져야죠. 사실 뭐 근데 또 굉장히 재밌는 건 원래 우리 역사를 보면은 이렇게 굉장히 자치를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나 행정 시스템이 제대로 우리 사회에 정비가 안 돼 있다 그러면 주민들이 알아서 자치합니다. 근데 우리는 국가 행정 시스템이 너무 잘 정비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존하는 경향이 너무 커요. 그래서 자치를 하기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관료제의 폐해가 커지는 거고 또 이런 마을 기금이나 이런 데는 어떤 그런 규율의 사각지대 밖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관리될 수 있는 그 규율의 바깥에 있기 때문에 또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스템을 잘 정비하고 간다면은 이 마을 목장, 공동 목장 같은 경우는 상당한 어떤 그 마을 기금의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아마 마을 기금을 이제 제도화해서 국가나 지자체에서 그 기금에 출연한다면은 공동 목장하고는 분리될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 그 공동 목장을 보셔야 되는 게 공동 목장 중에 마을 주민의 전체 공유인 경우는 의외로 적습니다. 예,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 마을 주민의 일부 사람들의 공유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게 이제 사유화돼 버리는 문제도 또 발생을 하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세심하게 들여다보면서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또 정비할 필요는 있어요. 그 부분은 조합 형태로 돼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은요, 아라동에도 공동목장이 있는데요. 그게 150가구의 공유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일반 주민은 관여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게 하나의 예를 들면 우리가 입법을 통해서 마을 기금을 만들게 되면은 그 장벽을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랄까 뭐 마을에 10년 이상 거주해야 된다, 또는 몇 년 이전부터 거주한 사람만 권리를 갖게 한다는 식으로 막 제한의 장벽들을 되게 쌓고 있잖아요. 비합리적인. 예.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법적으로 제대로 통제하거나 규율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만일에 우리가 특별법에서 제도한다면 그런 부분도 합리적으로 규율을 해야겠죠. 예를 들면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는 무조건 참여할 수 있게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시스템 정비가 필요해요. 지금 마을 공동목장이나 이런 거는 법적인 제도적인 시스템 정비가 좀 따라줘야 되지 않을까. 물론 우리가 이 공동목장을 운영한 이 경험은 앞으로 마을 기금을 공동으로 운영하는데, 자주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어떤 그 자산이 될 거라고 봐요. 자산이 될 거라고 보는데, 실제 법적으로는 여러 가지 좀 검토할 것들은 많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간단한 질문 하나, 지금 법적인 질문인데, 지금 마을의 재산들이 있잖아요. 마을 예. 공동목장도 조합으로 되어 있는, 일부의 소유로 되어 있는 게 있고, 마을 소유라고 하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뭐 마을 회관이나 뭐 마을의 토지나 이런 마을의 소유라고 마을 소유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마을 회가 소유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원래 이 소유권을 가지려면 법적 인격을 가져야 돼요. 법인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마을 회가 법인 그러니까 마을 자체가 법인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꼭 이렇게 비법인 사단이라 그래서 형식은 법인이 아니지만 실질은 법인인 경우에서는 사실상 법인과 유사한 권리 의무를 우리 법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마을 같은 경우는요, 소위 비법인 사단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재산을 소유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 마을 이름으로. 그래서 마을 이름으로 등기된 어떤 부동산은 마을 주민이 공동 소유로서 가져가고, 나중에 우리가 마을 기금이 제도화되고 국가가 출연할 때는 그런 부동산들은 마을 기금에 포함시킬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조금 어려운 부분은 그거예요. 그 마을 기금 자체를 제가 말을 조금 정리를 한다면, 마을 기금에 포함은 안 시키고, 그거는 그냥 이 읍면동 마을 기금은 리 단위의 마을 기금하고는 별도로 운영이 돼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리 단위 마을 기금을 읍면동으로 다 통합시키는 건 당연히 리민들이 반발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마을 기금은 마을 기금대로 운영을 하면서, 마을 재산은 마을 재산대로, 그건 리 단위에 속하는 재산이니까 운영을 하면서 가도록 하고, 읍면동 마을 기금은 지금 현재 있는 마을 기금과는 별도로 새롭게 국가나 어떤 제주도가 출연해서 만들어야 될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마을은 지금 그런 법인격이 없어도 소유권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읍면동은 예. 가질 수 없다 이런 얘기. 예? 읍면동은 가질 수 없어요. 읍면동은 하부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주도가 갖고 있어요. 읍면동이 어떤 실제로 관리하는 부동산이 뭐 있으면 그건 읍면동 게 아니라 제주도 거예요. 아니면 국가 거거나. 저도 질문. 우리는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실체도 인정 안 해요. 읍면동은 그냥 하부행정기관일 뿐이에요. 그래서 읍면동을 좀 자치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저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 저는 제주같이 3천 갖고 있는 박건도라고 합니다. 박건도라고 합니다. 박건도, 예, 박건도 씨. 예. 드리고 싶은 질문은, 저도 지금 제주도가 이렇게 제왕적 도지사가 되고 4개 시군이 폐지가 되어서 이걸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는 그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고, 또 이게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더 작은 단위로 뭔가 이렇게 분할되어서 자치를 해야 한다라는 기본적인 그 구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이제 드는 생각은 그렇게 됐을 때 작은 단위에서 자치를 하게 되었을 때 그 안에서의 구성원들이 다 모두 다 평등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작은 마을로 갈수록 작은 가족 단위로 갈수록 그 안에서의 어떤 예를 들어 뭐 세대 간의 그런 세대 권력이라거나 아니면 뭐 젠더 간의 차이 뭐 이런 거를 통해서도 그 안에서 오히려 더 좀 불평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더 이것이 어떤 꺼내어져서 투쟁하고 이렇게 하면 더 어려워지진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해결책이 고민해 보신 게 있으신지. 그러니까 그렇게 처음에 우리 박성희 선배님이 질문했던 본인 주장에 대한 그 약점, 허점, 사실 그거하고 연결된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풀뿌리 단위에서 우리가 민주공화국의 어떤 그 시민으로서의 덕성 이게 체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잖아요. 예? 시민적 덕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제도만 갖고 운영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제 사람에 의해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의 덕성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전통적으로 이 민주공화라는 게 있지도 않았고 또 그나마 민주공화의 개념이 들어왔는데 일제 지배 또 독재를 거치면서 굉장히 왜곡 변질돼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진정한 의미의 어떤 민주공화의 그 경험을 굉장히 적게 누린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가 사실은 과제입니다. 물론 이제 제도적으로 예를 들면은 읍면동 자치를 할 때는요. 읍면동 의회 같은 경우는 저는 선거로 뽑아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봐요. 지금 주민자치위원들 제비뽑기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추첨으로 가야 되고 추첨을 함에 있어서도 어떤 지금은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돼 있는데 이 소수자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비율을 잘 정해야 될 거예요. 남성과 여성은 무조건 50% 비율로 하고 예? 이 젊은 친구들도 최소한의 나이의 규모에 따라서 제대로 균등하게 이렇게 배정이 될 수 있도록 결국 읍면동 자치를 하게 되면은 주민총회가 하나의 권력기관이지만 또 중요한 권력기관이 이제 주민의회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의회를 어떻게 민주적으로 꾸리느냐, 소위 지역의 그 헤게모니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이 의회까지 장악해서 장난 못 치도록 시스템으로는 어떻게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냐가 이제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거로 가면 안 된다. 선거로 가면은 뭐 지역의 명망가들이나 지역의 헤게모니 잡고 있는 애들이 또 다 의회 장악할 테니까 제비뽑기로 가고 소수자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잘 어떤 이 구성을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고 한편으로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의 그 시민으로서의 덕성, 자유인으로서 살고자 하는 의지 이걸 어떻게 교육을 통해서 또 이걸 키워낼 것이냐 이 두 가지를 다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단 제도부터 만들어야 된다는데 우선합니다. 왜냐하면 제도를 만들면은 이제 처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불협화음도 있고 뭐 부작용도 있고 부패도 있겠지만 이 고민 속에서 교육을 통해서나 뭐 이렇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의식들이 점점 높아져 가면서 우리가 이 정말 민주공화국의 시민으로서의 덕성을 갖출 수 있다고 보는데 제도가 안 만들어지면 아무리 교육을 하더라도 전 소용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일단은 제도를 만들고 다만 그러한 어떤 문제점이나 불합리한 것들은 우리가 그 안에서 또 민주화 투쟁을 해야겠죠. 예, 이렇게 노력을 하면서 바꿔나가야 될 것이다. 예, 그래서 저는 그래서 먼저 제도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제도에 걸맞는 우리의 어떤 문화 이걸 만들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질문이 좀 이해될 수도 있고, 저는 이제 사실 읍면동 공화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었어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몇 가지 이제 이유들이 있는데,
읍면동 자치가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그 읍면동 자치가 가지는 큰 의미의 어떤 거시적인 의미에 대해서 저는 너무 과대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그런 정도의 단위들이 일정하게 이제 생산이라든가 소비라든가 이런 경제 활동에 완결적인 않더라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그 밖의 관계가 이제 보조적이었을 때는 그 자체가 어떤 권력이 거기에 존재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지금처럼 그 세계적인 아니 국가적인 거대 기업들, 거대 자본들이 우리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들이 거기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읍면동 자체를 잘한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삼성을 지배할 수 있느냐. 우리가 자본과 권력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그들을 지배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삼성이나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를 읍면동 자체에서 어떻게 통제를 하겠느냐. 권력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우리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권력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그 권력을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라는 부분이 빠진 상태로 읍면동 자치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것은 좀 다른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일단 하나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아주 조금 좁혀서 얘기하면 마을 단위의 어떤 자산이 있고 또 뭐 그 자산이 토지든 돈이든 무엇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지속 가능하게 어떤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거나 경제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면 그게 이제 의미가 있는데 그게 이제 잘 안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지금 뭐 모든 기업들도 이 어떤 생산물이든 서비스든 이런 걸 가지고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마을이 자기 자산을 이용해서 그게 뭐 돈으로 주어지든 아니면 토지로 가지고 있든 아니면 어떤 관광 자원으로 가지고 있든 이 자산을 가지고 계속 소득을 창출하면서 이제 가능해야 이제 그게 이제 어떤 마을의 실질적인 부가될 마을 주민들의 실질적인 부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실제로 그럴 수 있느냐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그 공유자산이 있어도 그걸 이제 외부 자본을 끌어들여서 개발하는 쪽으로 이제 간다든가 아니면 이제 뭐 예를 들어 마을 재생산이다 뭐가 해서 돈 뭐 어촌 누리다 뭐가 해서 돈은 들어오는데 근데 그 돈을 쓸 데가 별로 없어요. 제 동네에 가보니까 제가 이제 등포를 그 강릉 연마을인데 계속 마을 회관 같은 것만 짓고 있어. 그 돈 들어오니까 할 게 없으니까 뭐 노인회관 짓고 그다음 또 무슨 뭐 회관 짓고 뭐 회관 짓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작은 마을에 건물만 막 들어서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사실 그 건물 관리하는 것도 오히려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마을의 자산이나 이런 게 있다는 것이 과연 그 마을을 살리는 방법이 거기에서 어떤 뭐라고 할까 마을 공화국적인 내용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좀 아닌 것 같고 더구나 그럴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고 더구나 지금은 이 주거지하고 거주지가 굉장히 주거지하고 직장 그러니까 생산의 장소가 굉장히 분리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조천에 산다 하더라도 직장은 다 제주시에 있어.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지는 그 생활에서 필요한 많은 부분들이 자기 마을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 있다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을 자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관계도 적고 따라서 관심도 적을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치의 단위를 할 때 꼭 이제 어떤 사람 숫자만으로 참여에 가능한 숫자만으로 과연 그 유지나 공업을 얘기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이런 의문들을 좀 갖고 있거든요.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먼저 이미 자본은 국경도 없고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들이 사실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외시하고 마을을 얘기한다고 해서 뭐 답이 나오느냐? 저는 이 큰 삼성과 같은 어떤 큰 규모에 대해서 우리가 통제하고 여러 가지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는 점을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필요해요. 네, 당연히 필요한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들의 지배를 받지 않겠으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그들한테 의존 안 되도록 하는 어떤 비빌 언덕이 필요합니다. 그거는 마을이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삼성이나 이런 영향력에서 좀 벗어날 수 있으면 더욱더 효율적인 통제가 가능해요. 근데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버리면은 우린 완전히 예속된 상태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기업에 대한 통제는 분명히 필요하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그 대기업이 완전한 지배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비빌 언덕이 필요하다. 그 비빌 언덕이 마을 기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저는 이게 행정이 주도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라고 보는데 마을 기업도 그렇고 마을 뭐 기금도 그렇고 다 소득 창출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이윤 추구. 저는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봐요. 마을 기금은요, 돈벌이용이 아닙니다. 마을 기금은 마을 주민의 필요를 충족시키는데 우선해야 돼요. 그건 마을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마을 기업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아니, 마을 기업이란 게 뭐겠어요? 그 마을 주민의 필요로 하는 걸 충족시키는 게 마을 기업이에요. 제가 볼 때는 마을에 있는 미용실, 마을에 있는 식당, 또 마을에 있는 어떤 편의점, 그게 진짜 마을 기업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마을 기금은 철저하게 마을 주민의 니드를 충족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주민의 기본 서비스를 충족시키는 걸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을 주민 중에서 주거 문제 해결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마을 기금이 해줘야 돼요. 노인 돌봄 문제 해결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마을에서 이걸 스스로 사회적 협동조합 만들어서 운영하려면 시장하고 경쟁이 있어 떨어지니까 지속적인 어떤 지원이 필요해요. 제가 볼 때는 매년 1억에서 2억 정도만 꾸준히 지원할 수 있으면은 우리나라 그 노인 돌봄 문제는 마을이 다 책임질 수 있거든요. 그런 걸 마을 기금이 하는 거예요. 보육 문제. 또 마을에서 이렇게 동네 장사하는 사람들이 자산이 좀 부족하다. 뭐 그런 마을 기금에서 투자를 할 수 있죠. 그런 식의 방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마을 기금 자체가 돈벌이로 가서는 저는 안 된다 보고 마을 기금은 아까 지속 가능성 얘기하는 게 제일 좋은 거는 부동산을 사서 임대하는 게 제일 좋은 사업이에요. 그리고 임대 수익에서 벌어들인 것 같고 그 여러 가지 또 부수 사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마을 기금이 해야 될 첫 번째 사업은 뭐냐? 사실은 주택 사업이라고 봐요. 지금 리단위에서 건물들 많이 짓고 있는데 주택 정말 집 없는 사람들의 어떤 좋은 주거를 제공하는 그런 주택 사업하는 그런 곳이 있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마을 기금이 만일에 어떤 주민들의 기본 생활 수요, 생활 리드는요, 그거는요, 바로 그 거주하는 사람들이 욕구기 때문에 그 마을 단위를 또 벗어나지도 않아요. 예를 들면은 돌봄이라든지 보육이라든지 뭐 주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동네에서 자체적으로 많이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자체의 하나의 마을 경제가 형성이 되고요. 또 그것들을 운영하는 마을 기업들이 생기다 보면은 거기서 또 일자리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 마을 경제 생태계가 조성이 되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삼성이라든지 이런 다국적 기업에 의한 어떤 이 시스템으로부터의 하나의 그 보호막을 설치할 수도 보호막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그게 없기 때문에 동네에서 일자리를 갖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주거하고 직장이 분리돼 있지만 만일에 생각해 보세요. 1년에 한 300억씩 출자가 되면은요. 이게 나중에 지내다 보면은 수천억, 수조원, 한 마을에 수천억, 수조원이 마을 기금이 생겨봐요. 그 마을 기금을 중심으로 하는 마을 경제가 조성이 될 수밖에 없고 일자리들이 그 중심으로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상상을 한다면은 그러면은 그런 재벌들이라든지 그런 다국적 기업에 의한 일방적 지배로부터 우리가 그 다국적 기업을 극복해서 넘어갈지 못하겠지만 이것만으로는 일방적 지배에서 완전히 종속된 삶은 살지 않을 것이다. 상대적인 어떤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마을기금 특히 이 뭐 노동 종말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 막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이런 시대에서
어떤 마을 기금이 이렇게 제도화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비빌 언덕이었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4차 산업혁명이 이 경량 속에서 완전히 떠밀려 갈 것이다. 사실 그런 비빌 언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청년들이 절망하고 있고 출산율이 꼴찌고 자살률이 1위로 가는 나라라고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마을 기금이 되게 중요한데 이 철학을 바꿔야 된다. 마을 기금은 돈벌이용이 아니에요. 주민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 거예요. 매년 어차피 국가하고 지자체가 돈을 부여하잖아요. 그 돈 갖고 주민이 정말 필요로 한 것들을, 그러나 시장이 해결 못하는 것들을 마을 기금이 해결해야죠. 그런 식으로 관점을 전환시켜 나간다면은 우리는 좀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수 있지 않겠죠. 그러면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동네에서 태어나서 마을에 있는 고등학교가 아니라 대학교가, 마을 대학도 생길 거 아니에요? 예, 뭐 마을 대학 나와서 마을 기업에서 또 취직해서 살다가 그렇게 재밌게 살다가 또 이제 때가 되면 또 마을에서 케어하는 그런 협동조합 돌봄센터에서 또 노후를 보내고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지금요, 저는요, 마을 기금이 되게 중요하고 이 것 중에 사실 특히 돌봄 문제 때문에 그래요. 우리 노인 문제요, 지금 해결 못 합니다. 이제 가족이 이 노인들 부양하는 시대는 끝났어요. 국가가 이걸 부양하려고 하면은 어마어마하게 그 거대 관료제에 의한 폐해 때문에 또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고 시장에 맡기면은요, 돈 없는 사람은 다 죽어요. 그거 어디서 해결할 거예요? 마을밖에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들 다 늙을 거 아닙니까? 노후 누가 책임져 주느냐? 마을이 책임져 줘요. 마을 외에는 지금 답이 없어요. 그래서 영국에서도 기본 서비스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영국이 이 신자유주의 흐름을 통해서 완전히 망가졌거든요.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굉장히 복지 시스템을 구축했다가 대체 이후 신자유주의 흐름이 가면서 완전히 망가지고, 대안을 지금 찾는 것 중에 하나가 뭐 기본소득도 나오고 있지만 기본 서비스도 나오고 있는데, 이러면서 다시 이제 그 지역 공동체 이 중요성이 다시 또 강조되고 있거든요. 근데 영국은 그나마 그래도 좀 이렇게 풀뿌리 자치가 돼 있으니까 뭔가 좀 이렇게 해보려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걸 하려고 하면 아예 그 기반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제가 볼 때는 이러한 풀뿌리 단위에서 이런 그 안전망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정말 지가 돈 많고 금수저로 태어나지 않은 이상은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앞으로 살아가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라도 지금 풀뿌리 자치는 되게 필요하다. 물론 넘어야 될 산은 많죠. 제도뿐만이 아니라 문화적인 부분, 기타 등등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가지 않을 때 한국 사회, 이 엘리트 제국, 그래서 정말 너무 살기 힘든 이 헬지옥 같은 이 한국 사회를 극복해낼 수 있느냐. 제주도가 이런 풀뿌리 자치 없이 과연 어떤 바람직한 우리가 대안을 건설하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저는 퀘션 마크예요. 물론 풀뿌리 자치가 만병통치는 아닙니다. 당연히 어떤 중앙정부 시스템이나 재벌 이 경제 집중 문제나 이걸 또 풀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도 논의돼야 돼요. 근데 오늘은 어쨌든 주권이 도민주권인데, 풀뿌리 자치에 이제 포커스를 두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풀뿌리 자치 위주를 얘기했고요. 뭐 제주도도 읍면동 자치관대에서 제주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이 제왕적 도지사가 그렇다고 해서 풀리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견제 장치와 권력 균형 장치를 또 만들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풀뿌리 자치가 만일 작동이 안 된다면 제가 볼 때는 다른 것들은 이렇게 이런 지금 갖고 있는 현대사회의 문제들, 우리 한국 사회의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데는 상당한 한계가 있을 것인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의 주제와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부분, 어떤 정치적 환경의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내년에 만약에 우리 김용인 선생님 교수님께서 만약에 내년에 도지사가 딱 됐다면 이것과 관련해서 제일 먼저 추진하고 싶은 게 뭡니까? 제가 도지사가 된다면 이것과 관련돼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거요? 제주특별법을 바꾸겠죠. 제일 1차적으로. 근데 그건 도지사 마음대로 금방 되진 않잖아요. 몇 년 걸리는 일이고.
그 시범 실시를 하면 돼요. 원래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기본적인 제도적 바탕이 있어야 되니까 저는 제주특별법 말고 도조례만 바꿔서도 시범 실시를 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정한 읍면에다가 예를 들어 뭐 일정한 예산을 주는 이런 방식으로 시범 사업을 하는 거죠. 아니 지금 제주도에서 어차피 마을 만들기 사업이나 그 주민참여 예산으로 1년에 한 400억 정도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 갖고서 그 돈이 효율적으로 쓰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이렇게 보면 그 돈 갖고 정말 여러분은 어때요? 1년에 400억이 지금 뿌려지고 있는데 그 돈으로 인해서 여러분 삶이 더 좋아지고 있나요? 일단 그 돈 갖고 시작해도 돼요. 그 돈 갖고 조례를 통해서 기금을 만들 수는 있어요. 물론 되게 제한이 있고 좀 어려움은 있지만 조례만으로도 얼마든지 기금 만들 수 있으니까 도조례로 기금 만들어서 시범사업 해보는 거예요. 정말 그 기금에서 땅 사서 쓸데없는 뭐 그런 건물 짓지 말고 집 없는 사람들에게 영가로 우리가 주택 공급하겠다는 사업하고, 자, 우리 읍면동에 있는 노인 이거 우리 마을에서 사회적 협동 돌봄 협동조합 만들어서 스스로 운영하겠다. 그에 필요한 돈 지원하겠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읍면동마다 한 1억에서 2억 정도씩 매년 지원하면은요 운영되거든요. 우리 1년에 400억이나 뿌리고 있는데 읍면동마다 10억씩 뿌리고 있는데 사실 돌봄 문제 되게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중에서 한 1, 20% 빼서 매년 그렇게 할 수 있게 한다. 이런 시범 사업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성과를 보고 문제점들은 보완하면은 법도 바꾸고 전 읍면동에 실시하고 그리고 풀뿌리 자치로 가고, 그러면 돈은 기획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주로 하겠죠. 이제 뭐 갈등이 생기고 그러면 그걸 조정하고 기획하고 이런 거 하고. 저는 그래서 제주도지사는 사실은 놀아야 돼요. 읍면동에서 알아서 다 하고 도지사는 이제 분쟁 생기고 갈등 생기고 해결 못하는 것만 나서서 중재하고 잘 이렇게 갈등 해결하고 큰 방향에서 기획하고 이런 쪽으로 가야 되고 읍면동에서 다 해야 되죠. 시범사업으로 얼마든지 그런 거 할 수 있죠. 저는 하나만 성공 모델이 나오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다 똑똑하니까 금방 다들 따라하면서 바뀔 거예요. 대한민국이 그러면 제주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저는 근본적으로 바뀔 거라고 봐요. 지금 읍면동에 연간 한 10억씩 가고 있나요? 주민들 참여해서. 주민참여 예산으로는 그게 딱 10억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라 이게 공모사업 형태로 하면서 자꾸 쪼개고 이상한 방향으로 가요. 그러니까 마을 만들기 예산으로 한 5억씩 뿌려지고, 근데 그게 또 읍면동마다 차별이 있고 또 공모사업 하면서 공모사업에 채택되면 주고. 근데 이 공모사업이 또 갖고 있는 문제점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탑다운의 이 한계인데 주민들이 정말 이게 필요하다 해갖고서 요구를 해서 예산을 받아내서 가는 게 아니라 돈을 줘요. 이 돈 갖고 니네가 뭐 해봐. 그러면 주민들이 정말 필요한 걸 하는 게 아니라 그 돈에 맞춰서 사업을 만들어. 사업을 만들다 보니까 주민 니드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고 괜히 건물이나 생기고 뭐 불필요한데 돈은 쓰이는데 효과는 없는 거죠. 근데 그걸 못 벗어나는 이유가 이 돈은 또 매년 써야 돼. 예산이니까. 또 이렇게 도에서 공모한 내용, 도에서 지정한 내용대로 써야 되니까 주민하고 괴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마을 기금으로 가자는 이유가 그냥 주민이 지금 당장 필요한 거 없으면은 기금으로 적립해 놨다가 정말 주민이 필요한 거 하면 되잖아요. 우리 아라동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을 도서관 필요하다 그러지만 그게 안 되고 있거든요. 그게 최소한 30억에서 50억은 돼야 되니까. 그러면은 근데 지금 그렇게 매년 그렇게 그냥 전시행정용으로 전시성 행사성 사업으로 쓰고 있는 돈들을 기금으로 묶어놨다가 제대로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의 대안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게 생각도 못하고 있고 제도화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400억이나 되는 돈을 매년 쓰고 있죠. 그리고 매년 써야 돼. 그리고 그거는 공모사업 위주로 진행이 되고 뭐 그러면서 정말로 주민의 그 니드에 필요에 적합한 게 쓰이는 게 아니라 어떤 전시성,
행사성 그런 사업으로 일회성 사업으로 대부분 날아가고 있죠. 아마 지금 그 돈의 비효율성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공무원들도 다 공감하던데요. 이거 참 비효율적으로 쓰인다. 그래갖고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쓸까 하면서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하면서 예, 여러 가지 또 복잡해지고 있죠. 근데 저는 마을 기금하면 그 문제는 해결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 지금 제주도도 그렇고 우리나라 돈은 많아요. 돈이 없어 일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시스템이 없어요. 제도가 없어요. 주민이 도민 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예, 우리는 아주 비효율적으로 우리 혈세가 낭비되는 경우가 수두룩하죠. 뭐 제주도 예산 한번 다 뜯어보세요. 비효율적으로 쓰이는 게 뭐 이것뿐이겠습니까? 어마어마할걸요. 이제 만일에 근데 마을기금이 제도화된다면 다 주민들이 눈 부릅뜨고 비효율적인 예산은 다 기금 쪽으로 넣지 않겠어요? 그리고 주민이 스스로가 관리하면서 정말 지역에 필요한 것들을 쓰지 않겠어요? 그게 진정한 도민주권이고 그게 진정한 자치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안 돼 있으면 계속 우리는 도지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 뭐. 도지사하고 도의회가 잘 우리를 위해서 해주도록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지금 시스템에서. 엘리트들에게 의존하고 가야지 뭐. 어떻게 대답이 됐습니까? 아니면 많이 부족한가요? 네. 마지막으로 질문. 들리세요? 잘 안 들린. 예. 한 말씀해 주세요. 아까 들렸다 말았다 하는데요. 마이크가 혹시. 아까 시범 지역 얘기할 때요, 시범 실시할 때요, 조례 통해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조례 약간 구체적으로 말씀을 지금 해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지금 마을 기금에 예를 들면 도가 출연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시범 사업으로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은 소위 말해서 읍면동 마을 기금 뭐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런 식의 형태로 조례를 만들면 돼요. 아예 제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지금은 제정을 해야 되고요. 그런 셈이죠. 제정을 하는 것이 더 좋고 제정을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주민자치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에 집어넣을 수도 있는데 주민자치회 자체 그러려면 주민자치위원회 자체가 지금보다 훨씬 더 민주적으로 바뀌어야겠죠. 그러니까 그 안에 그 조례 안에 좀 이렇게 주민들이 민주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적어도 그 마을 기금의 이사장은 주민이 뽑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민주적인 어떤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 조례가 만들어져야죠. 그리고 마을기금 운용위원회 같은 경우도 구성이 된다면 정말 주민들이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또 마련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주민총회를 통해서 또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다 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조례. 그러면서 지자체가 또 출연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넣어야 되고. 또 마을기금이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방침들, 감시 통제 장치도 넣어야 되고 그런 조례가 만들어져야죠. 그래서 그게 만들어져서 성공적으로 좀 운영이 되면 이제 제주특별법에 근거조항을 넣어서 도만 출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조례 만들어서는 일단 도만 출자할 수 있는데 이제 제주특별법을 만들게 되면 국가도 출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조례로는 이제 제한되는 사항들이 많아요. 근데 국가가 특별법을 만들게 되면 그런 제한들도 풀 수 있으니까 진짜 명실상부한 어떤 주민 공동소유 자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금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야 돼요. 지금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조례 만드는 거는 빠른 시간에 할 수 있잖아요. 네.
의지만 가지면. 수사님이 잠시 통화 중이어서 일단 오늘 2시간 가까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근데 제주도에 요즘 쭉 서울에 계신 거예요? 아,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제주도에 왔을 때 한번 봅시다. 예, 그래요. 제가 어차피 이번 또 금요일 날 내려가니까 한번 연락드릴게요. 저는 이번 주 금요일날 서울 가는데 아, 그래요? 조금 지나서 봅시다. 8월. 예, 그렇게 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예.